프롤로그 2025년 3월 7일 새벽 2시 17분 비가 내렸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경비원 류재호는 소름 끼치는 냄새를 맡았다. 처음엔 음식물 쓰레기려니 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것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는 손에 쥔 순찰 일지를 떨어뜨렸다. 704호 문 앞이었다. 여자가 누워 있었다. 정확히는 앉아 있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두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자세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다 잠든 것처럼. 그러나 그 피부의 색이 반쯤 열린 두 눈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 여자는 다시는 눈을 감지 않을 것이라고. 류재호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다. 핸드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3번 미끄러졌다. 새벽 2시 17분. 이것이 시작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죽음이 고작 3개의 죽음 중 첫 번째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들의 배후에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한 인간이 있다는 것을. 차승민이 현장에 도착한 건 새벽 3시 40분이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며 이미 6가지를 관찰했다. 복도 CCTV의 각도, 피해자 신발의 방향, 문 손잡이에 남아있는 얕은 긁힘, 704호 우편함 속 사흘치 우편물, 이웃집 705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조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파트 전체에 감도는 희미한 약품 냄새. 이준혁은 이미 현장에 있었다. 흥분한 얼굴로 수첩을 들고 팀장님, 딱 봐도 수면제 과다 복용이에요. 빈 약병이 방 안에 있고 자살 가능성이. 차승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장갑 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안쪽을 살폈다. 그리고 피해자의 귓볼을. 이준혁이 말을 이었다. 최근에 우울증 진단도 받았다고 이웃이. 이 여자는 오른손잡이야. 차승민이 말했다. 천천히 일어서며. 네? 오른손 손가락에 줄 자국이 있어. 펜이나 가위 같은 것을 오랫동안 잡은 사람 특유의. 그런데 약병 뚜껑이 왼쪽으로 굴러 있어. 자살한다면 오른손으로 따지 않겠어? 이준혁이 멈칫했다. 그리고 차승민이 피해자의 귓볼을 가리켰다. 귀걸이가 없어. 오른쪽만. 왼쪽은 있고. 싸운 흔적이 있다는 소리야. 누군가 잡아뜯었거나 그녀 스스로 잡아당겼거나. 이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차승민은 그 고요한 얼굴로 복도 끝 창문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유리를 두드렸다. 서울의 밤은 질기고 차가웠다. 이건 자살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살인이야. 그리고 매우 영리한 사람이 저질렀어. 제1장 망원동의 죽은 약학자 이명숙, 향년 71세, 국립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차승민은 피해자의 프로필을 읽으며 아파트 내부를 천천히 걸었다. 집은 기묘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연구소가 빼곡히 꽂힌 책장, 반쯤 마신 허브차, 피아노 위에 펼쳐진 악보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는 어떤 이메일이 열려 있었다. 발신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 수신함이 아니라 임시보관함에서 꺼낸 것이었다. 이준혁이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았다. 뭔가요, 저 이메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결정을 내려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세상도 알아야 합니다. 이준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협박 아닌가요? 이거 딱 청부살인 냄새 나는데. 이명숙 교수가 뭔가 알고 있었고 그걸 세상에 폭로하려 했고 누군가 그걸 막으려. 가능성 중 하나야. 차승민이 말했다. 그가 발신자 추적을 위해 사이버 수사대에 요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이준혁은 방 안을 돌아다녔다. 서랍 속에서 수첩이 발견됐다. 이준혁이 펼쳤다. 이름들이 있어요. K, T, J 4월 3일, 실, D, H 4월 17일, Y, S, Y 5월 2일. 뭔가 일정 같기도 하고. 차승민이 수첩을 받아들었다. 3개의 이니셜과 날짜, 규칙적인 간격, 2주 단위. 이 수첩, 증거로 압수해. 그가 말했다. 그의 표정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국과수 결과는 사흘 후에 나왔다. 사인은 수면제, 정확히는 졸피뎀 과다 복용. 그러나 위속 잔류물 분석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졸피뎀이 분말 형태로 복용된 흔적. 캡슐이나 정제가 아닌. 분말은 일반 처방으로는 구할 수 없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였다.
0.18%. 와인 한 병을 혼자 마신 수치. 그런데 방 안에는 와인잔이 2개였다. 2개. 그중 하나는 깨끗하게 씻겨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마셨군요. 이준혁이 말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의 잔을 씻었어. 차승민이 받았다. 당황해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뜻이야. 침착했어? 매우. 이준혁이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다. 범인이 의료인이거나 약사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졸피된 분말을 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차승민이 말했다. 그는 창밖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방향은 놓치지 말자. 제2장 강태준이라는 남자. 이명숙의 주소록에서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발견된 건 수사 5일째였다. 신경외과 전문의, 서울종합병원 과장, 지역사회의 기부활동으로 알려진 인물, 장기 이식 연구로 대한의학회 공로상을 2차례 받은 저명인사. 이명숙 교수와는 어떤 관계였죠? 강태준은 차승민의 질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병원 원장실 가죽 소파에 앉은 그는 2 손을 단정히 무릎 위에 얹고 있었다. 대학 선배이십니다. 서울대 의대에 계실 때 약대 이명숙 교수님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끔 모임에서 배웠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슬픔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다. 차승민은 그것을 주목했다. 3월 7일 자정 무렵 어디 계셨나요? 집입니다. 아내와 함께 있었어요.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즘은 외출을 잘 안 합니다. 아내분 성함이? 강유진입니다. 연락처 드릴까요? 이준혁이 차승민에게 몸을 기울여 조용히 말했다. 팀장님, 이 사람 알리바이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아내가 증인이면? 차승민은 대답하지 않고 강태준의 책상 위를 바라보았다. 책상 위엔 두꺼운 의학 서적들과 서류들,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웃는 2 사람. 그런데 액자가 사진의 정중앙이 아닌 약간 빗둘게 놓여 있었다. 작은 것이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차승민의 눈은 오랜 세월 그런 작은 것들을 모아왔다. 강유진은 한남동 주택가 깊숙이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만났다. 마당에 정원이 있었고 정원에는 지금 막 피기 시작한 목련이 있었다. 집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뭔가 이준혁이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집에는 잘못되어 있었다. 강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인데도 어딘가 10살쯤 더 들어 보이는 얼굴. 피부 아래 피로가 쌓인 것처럼 2 손은 끊임없이 무릎 위 손수건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남편분이 3월 7일 밤 자택에 계셨나요? 네, 함께 있었어요. 저녁 먹고 같이 드라마 봤어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남편이 잘 안 나가거든요. 목소리가 떨렸다. 강유진은 시선을 맞추지 못했다. 창문 쪽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몸이 안 좋으신 게 오래됐나요? 한 2년쯤요? 처음엔 그냥 불면증인 줄 알았는데 자꾸 기억이 흐릿해지고 어지럽고 남편이 잘 챙겨주는데도 쉽게 낫질 않아서. 어떤 약을 복용 중이신가요? 강유진이 잠깐 망설였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이준혁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차승민은 그것을 보았다. 남편이 처방해줘요. 수면제하고 신경안정제. 차승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온화한 표정으로. 그러나 안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이준혁이 말했다. 완벽한 알리바이예요, 팀장님. 아내가 증언해주고 집에서 드라마 봤다고. 확인하면 되겠지만 아마. 이준혁? 네. 강유진 씨 왼쪽 팔목 봤어? 이준혁이 기억을 더듬었다. 소매자락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잠깐 손수건을 접을 때 소매가 올라가며 멍이요. 손목에 오래된 것과 새 것이 섞여 있었어. 차승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다. 그러나 뭔가가 달랐다. 그 여자 두려워하고 있어. 나한테가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누군가를. 제3장 2번째 죽음. 4월 1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최도현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건 아침 8시였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자세로 마치 업무를 보다 잠든 것처럼. 그러나 44세의 건장한 남성은 밤새 그 자리에서 이미 죽어 있었다. 사인은 또다시 졸피뎀 과다복용이었다. 2번째야. 이준혁이 현장에서 차승민에게 말했다.
똑같은 방식. 연쇄살인 맞죠? 최도현과 이명숙. 접점을 찾아. 접점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이명숙 교수의 연구 기록에서 최도현의 이름이 발견됐다. 5년 전 이명숙이 임상시험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 직전 연구비 관리를 맡겼던 재무 담당자. 임상시험? 이준혁이 눈을 빛냈다. 무슨 임상시험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어. 차승민이 말했다. 출판 직전에 철회됐어. 이유는 기재되지 않았고. 이준혁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거 완전 뻔하지 않아요? 이명숙 교수가 뭔가 잘못된 임상시험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최도현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들을 둘 다 제거한 거잖아요. 배후는 그 임상시험을 의뢰한 제약사나 병원 강태준이네요. 천천히. 차승민이 말했다. 아직 이름을 붙이지 마. 하지만 상황이. 이준혁. 내가 범인의 이름을 먼저 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넌 그 이름을 증명하는 증거만 보게 돼. 그게 가장 위험한 수사야. 이준혁이 입을 닫았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러나 최도현의 사무실 CCTV는 전날 밤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이 블랙아웃 상태였다. 기술 오류라고 했다. 정전 기록도 있었다. 차승민은 인근 건물의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잃은 게 카메라를. 이준혁이 투덜거렸지만 닷새 후 무언가가 나왔다. 최도현 사무실 건물 뒷골목. 블랙아웃 30분 전. 모자를 눌러 쓴 인물이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 체형은 50대 남성. 오른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가방이었다. 의료용 쿨러백처럼 생긴. 얼굴은요? 없어. 차승민이 말했다. 카메라 위치를 알고 있었어. 정확히 얼굴이 안 나오는 각도로 움직였어. 전문가네요. 아니면 차승민이 말했다. 그 건물을 자주 오갔던 사람이거나. 최도현의 고객 명단을 뒤졌다. 강태준의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강태준 아내의 이름은 있었다. 강유진. 3년 전부터 재무 컨설팅 고객이었다. 강유진이 최도현의 고객? 이준혁이 소리쳤다. 이거 강유진이 진짜 배후 아니에요? 병약한 척하면서. 강유진 씨 왼쪽 손목 멍 기억해? 이준혁이 멈칫했다. 그 여자는 피해자야? 아직은. 차승민이 말했다. 그의 눈이 멀리를 향해 있었다. 제사장, 가스등. 차승민이 강유진에게 두 번째로 방문한 것은 4월 말이었다. 이번엔 강태준이 없는 시간을 골랐다. 병원 회의 일정을 미리 확인했다. 가정부 김순자가 차를 내왔다. 강유진은 이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별로. 요즘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이상한 일이요? 강유진이 잠깐 망설였다. 그러다 결심한 듯 말했다. 분명히 거실 조명을 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켜져 있어요. 제 일기장에 써놓은 것들을 제가 기억을 못해요.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밤에 돌아다닌다고. 잠꼬대도 심하다고. 그런데 저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남편분이 그런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나요? 2년쯤 됐나요? 처음엔 그냥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병원도 갔는데 조기 치매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 어느 병원에서요? 강유진이 눈을 깜빡였다. 남편이 데리고 갔어요. 남편 아는 선생님한테. 차승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남편분이 처방해주는 약 다른 의사한테도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강유진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다. 두려움도 아니고 의심도 아닌 오랫동안 혼자 품어온 어떤 의문이 드디어 입 밖에 나올 기회를 얻은 것 같은. 못했어요. 남편이 의사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차승민이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괜찮은 신경과 선생님을 알아요. 한번 직접 가서 진단받아 보시겠어요? 남편분 모르게. 강유진의 눈이 흔들렸다. 신경과 전문의 김형준 교수의 의견은 명확했다. 치매 증세가 전혀 없어요. 전혀. 오히려 인지 기능이 또래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증상들은요? 기억 상실, 수면 장애. 혈액 검사 결과 봤는데 김 교수가 말했다. 졸피뎀이 검출됐어요. 처방 용량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한데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도 섞여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기억 형성이 어려워져요. 수면 중 보행도 가능하고요. 장기 복용하면 인지 기능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준혁이 차승민 옆에서 멈췄다.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가 속삭였다. 강태준이 아내한테 약을 먹여서 본인이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만들고 있어요. 차승민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러나 눈을 감았다. 잠깐, 강유진 씨가 알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해. 그가 말했다. 제5장, 박동철과 오현서. 박동철은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승민을 맞았다. 프리미엄 위스키가 있는 사무실, 가죽 소파. 그는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강태준? 아, 우리 태준이? 그 친구가 뭐요? 그 친구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형사님. 제가 30년 지켜봤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고 환자 하나 소홀히 한 적 없는 친구예요. 강 선생 아내 강유진 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동철의 얼굴이 약간 굳었다. 아주 잠깐이었다. 유진이요? 유진이는 좀 불안정한 편이에요. 태준이가 고생이 많죠? 옛날에는 피아니스트였는데 손을 다치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손을 다쳤다고요? 7년 전인가요? 계단에서 굴러서 오른손 손가락 3개를 다쳤어요. 다시는 피아노를 못 치게 됐죠. 차승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렸다. 계단에서. 네, 집 계단에서. 목격자가 있었나요? 박동철이 눈을 깜빡였다.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고. 오현서는 달랐다. 강태준의 비서를 병원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커피를 시키지 않았다. 의자 끝에 앉아 바른 자세를 유지했다. 눈이 예리했다. 강 원장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환자들한테도 직원들한테도 6년 동안 함께 일하셨으니 잘 아시겠네요. 네? 혹시 원장님이 특이한 약을 처방하시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졸피뎀이라든지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라든지. 오현서의 눈이 잠깐 다른 곳을 향했다. 0.5초. 그러나 차승민은 그것을 보았다.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수술 전후로. 부인에게도요? 그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니라서.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밖으로 나오는 길에 오현서가 뒤에서 따라왔다. 형사님. 차승민이 돌아섰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원장님이 가끔 원외 처방전을 쓰시는데 수신인을 제가 못 보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명숙 교수님하고 전화하시던 날 목소리가 달랐어요. 달랐다는 게? 오현서가 잠깐 망설였다. 무서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원장님 목소리가. 제6장 세 번째 죽음과 잘못된 체포. 5월 2일 윤서영이 한강 반포지구 공원에서 발견됐다. 39세 심리상담사 강유진의 친구. 이번엔 달랐다. 물에 빠진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폐에 물이 들어간 양이 익사하기엔 적었다. 사인은 역시 졸피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의식이 없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이준혁이 발견했다. 윤서영의 핸드폰에 저장된 마지막 통화 기록. 박동철. 이준혁이 소리쳤다. 팀장님, 윤서영이 죽기 4시간 전에 박동철하고 통화했어요. 그리고 박동철 부동산 회사가 5년 전 이명숙 교수 임상시험에 투자자로 참여했던 기록이 있어요. 차승민이 기록을 확인했다. 사실이었다. 박동철의 동선 확인해. 박동철의 5월 2일 저녁 동선에는 공백이 있었다. 7시부터 10시. 그리고 그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에 반포대교 근처를 지난 흔적이 있었다. 이준혁이 영장을 신청했다. 상부도 승인했다. 박동철은 5월 4일 체포됐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3중살인 용의자 체포, 부동산 재벌, 은폐된 임상시험 의혹.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준혁은 첫 신문에서 확신에 차 있었다. 자백하세요, 박씨. 우리 다 알아요. 임상시험 투자금 문제로 이명숙 교수를 협박하다가 살해한 거잖아요. 최도현 씨는 돈 관리를 했고, 윤서영은 강유진을 통해 뭔가 알아버렸고, 박동철은 고개를 흔들었다. 태준이 형이 그랬을 리 없다고 울었다. 저 아니에요. 저 그날 밤 여자친구 만났어요. 연락처 줄게요. 그리고 윤서영이한테 전화한 건 강유진이 걱정된다고 연락이 와서 그냥 안심시켜준 거예요. 차승민은 신문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박동철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그의 얼굴에 어떤 확신도 없었다. 팀장님, 이준혁이 옆에서 말했다. 왜 그러세요? 다 맞잖아요. 졸피뎀 분말. 차승민이 말했다. 네.
박동철은 부동산 사업가야. 졸피된 분말을 어디서 구했어? 어떻게 무색무취로 음료에 녹이는 법을 알았어? 어떻게 정확한 치사량을 계산했어? 이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박동철의 차가 반포대교 근처를 지난 시간이 9시 15분이야. 국과수가 윤서영의 사망 추정 시각을 8시에서 9시 사이로 봤어. 박동철이 현장에 있었다면 이미 죽은 사람 옆에 있었다는 소리야. 이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잡은 거예요? 차승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 박동철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손에 쥔 파일을 조용히 폈다. 이명숙 수첩의 이니셜들 K, T, J, C, D, H, Y, S, Y 모두 사망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강태준, 최도현, 윤서영 세 피해자가 공통으로 알고 있었던 것 하나. 강태준의 5년 전 임상시험 데이터. 이명숙은 그 데이터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다. 최도현은 자금을 관리했다. 그리고 윤서영은 강유진의 상담사로서 강유진이 털어놓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차승민이 눈을 감았다. 석방시켜. 그가 조용히 말했다. 박동철 석방해. 우리가 잘못 봤어. 제7장. 이명숙이 알았던 것. 이명숙의 연구실 조교가 연락해왔다. 교수가 돌아가시기 2달 전 봉투를 맡겼다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게 전달하라고.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편지의 첫 줄. 이것을 읽을 때 내가 살아있다면 이 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다면 이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 강태준. USB에는 5년 전 임상시험 원본 데이터가 있었다. 신약의 부작용 데이터가 조작됐다. 3명의 임상 피험자가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었는데 기록에는 정상 종료로 처리돼 있었다. 이명숙이 우연히 원본 데이터에 접근했고 강태준에게 정정을 요청했다. 강태준은 처음엔 했다. 그러다 협박했다. 그러다 더 이상 협박으로 해결이 안 되자 차승민이 USB를 꽂고 파일들을 넘기는 동안 이준혁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서두르지 않았다. 강태준이 왜 아내한테 약을 먹인 거죠? 이준혁이 물었다. 강유진이 윤서영에게 뭔가 털어놓았을 거야. 차승민이 말했다. 5년 전 그 사건에 대해 아마 강유진은 뭔가를 보거나 들었을 거야. 강태준이 그것을 알고 아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지.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들면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가스라이팅이요? 가장 오래된 형태의 범죄야. 차승민이 말했다. 그리고 가장 발각하기 어려운. 그런데 왜 강유진을 죽이지 않았죠? 다른 3명은 죽였는데. 차승민이 잠시 생각했다. 아직? 그가 말했다. 아직 죽이지 않은 거야. 아내가 갑자기 죽으면 수상하니까. 먼저 정신병력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살로 위장하려 했을 거야. 이준혁이 주먹을 쥐었다. 지금 당장 강태준 잡아야 해요. 아직 안 돼. 차승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USB만으론 부족해. 이 데이터가 강태준의 것임을 증명해야 해. 그가 직접 졸피된 분말을 조제했다는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3명의 현장을 연결하는 물리적 증거가. 어떻게 찾아요? 그 사람 얼마나 치밀하게 감췄는데. 실수는 반드시 있어. 차승민이 말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못해. 왜냐하면 범죄는 혼자 저지르지만 세상은 혼자 돌아가지 않으니까. 제8장. 가정부 김순자의 기억. 김순자는 강태준 부부의 집에서 15년을 일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다. 차승민이 방문했을 때도 처음엔 모릅니다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반복했다. 그러나 차승민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강유진이 좋아하는 꽃이 뭔지 물었다. 요즘 날씨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40분쯤 지났을 때 김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원장님이 어느 날부터 냉동고를 잠가요. 냉동고요? 창고 작은 냉동고요. 예전엔 제가 청소했는데 3년 전부터 잠가놓고 본인이 직접 청소해요. 열쇠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차승민이 가만히 앉았다. 그리고요. 김순자가 계속했다. 3월 6일 밤에 그날이 이명숙 교수님 돌아가신 전날 밤이잖아요. 원장님이 새벽 1시에 나가는 거 봤어요. 저 원래 잠이 없어서. 어디 간다고 했나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나갔다가 새벽 4시에 들어왔어요. 샤워를 오래 했고 차승민이 김순자의 손을 잠깐 덮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영장은 그날 밤 나왔다. 강태준 자택 창고 수색. 냉동고 안에는 소형 의료 냉동 보관 용기 3개.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날짜와 이니셜 L, M, S, C, D, H, Y, S, Y. 그리고 분말 형태의 졸피뎀, 분쇄기, 그리고 유리 피펫과 계량 도구들. 완전한 준비. 이준혁이 숨을 들이켰다. 증거를 여기다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냉동 보관하면 DNA나 지문이 보존돼. 차승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약간 가라앉았다. 이것들은 피해자들의 조직 샘플이야. 그가 직접 채취한. 왜 보관해요? 왜 버리지 않고? 차승민이 냉동고를 바라보았다. 기념품이야. 그가 낮게 말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보관해. 자신이 한 일의 흔적을. 재구장. 체포. 강태준이 체포된 것은 5월 말의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다. 병원 진료실에서였다. 그는 환자 차트를 보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차승민이 서 있었다. 뒤에 이준혁이. 그리고 다른 형사들이. 강태준은 일어서지 않았다. 차트를 단정히 닫았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재킷깃을 여몄다. 강태준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태준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려움도, 분노도, 놀람도. 그가 조용히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나요? 차승민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 대답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의심했어요. 무엇이 실수였나요? 차승민이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액자였어요. 책상 위 액자가 빗둘게 놓여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의 책상에. 강태준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다. 짧은 미소였다. 쓸쓸한, 사소한 것이었군요. 가장 사소한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워요. 차승민이 말했다. 신문은 14시간이었다. 강태준은 처음 11시간을 침묵했다. 변호인과 상의하고 차를 마시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 이준혁이 몇 번 폭발하다가 차승민에게 제지당했다. 12시간째에 차승민이 냉동 보관 용기 사진을 내밀었다. 강태준이 그것을 보았다. 오랫동안. 그리고 13시간째에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이명숙 교수가 데이터를 공개하려 했어요. 5년간 쌓아온 연구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제 커리어뿐 아니라 병원과 연루된 사람들 전부. 저는 막아야 했습니다. 최도현 씨는요? 그 사람이 돈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이명숙이 죽은 뒤 겁을 먹고 저한테 연락해 왔어요.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윤서영은요? 강태준이 잠깐 멈췄다. 아내가 윤서영에게 너무 많이 말해버렸어요. 아내에게 약을 먹인 것은? 아내가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5년 전 임상 피험자 가족들과 합의한 일을. 아내는 우연히 제 서류를 봤던 거예요. 그것을 윤서영한테 말하기 전에 막아야 했어요. 차승민이 펜을 내려놓았다. 당신 아내를 사랑합니까? 처음으로 강태준의 눈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이 고통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차승민도 단언할 수 없었다. 그랬을 겁니다. 한때는. 에필로그. 2025년 7월 강태준은 3건의 살인과 1건의 약물 투여에 의한 상해 그리고 연구 데이터 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6개월이 걸렸다. 강유진은 약물 투여가 중단된 후 3달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회복되었다. 기억이 돌아왔다. 손 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두 손가락으로 베토벤을 조금씩 다시 치기 시작했다고 했다. 월광 소나타. 박동철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 석방됐다. 기자들 앞에서 오열했다. 강태준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마 그 말은 거짓이었겠지만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 이준혁은 이 사건 이후 달라졌다.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성격이 급하고 여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먼저 내렸다. 그러나 그 판단을 조금 더 오래 쥐고 있게 됐다. 내려놓기 전에 차승민은 그해 여름 정년 퇴직을 신청했다. 동료들이 말렸다. 이준혁이 가장 강하게 말렸다. 팀장님이 없으면 제가 또 엉뚱한 사람 잡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 배워놔야지. 차승민이 말했다.
뭘요? 기다리는 법.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법. 그리고 잠깐 멈추었다가 사람이 얼마나 사소한 이유로 무너지는지. 이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여름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높았다. 차승민은 오래된 코트를 걸치고 왼발을 약간 끌며 조용히 경찰서 복도를 걸어 나갔다. 30년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것을 내려놓으러 문이 닫혔다. 복도에 혼자 남은 이준혁이 한참을 그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수첩을 폈다. 그리고 새 사건 파일 첫 페이지에 연필로 한 줄을 썼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 것. 창밖에 서울이 있었다. 복잡하고 질기고 끝이 없는 끝.